감싸고 있는 콘텐츠에 형광색 표시를 더해주는 태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인라인 요소를 만드는 태그입니다. 네, 인라인 텍스트 요소를 만드는 몇 가지 태그 빠르게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블록 레벨 텍스트 요소와 인라인 텍스트 요소가 조화를 이룬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전의 상태 그대로죠? 자, 여기에는 일단 우리가 방금 전에 학습한 인라인 태그들을 몇 가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태그 3가지 배웠죠? 글자를 굵게 하는 스트롱과 글자를 기울이는 EM, 그리고 글자에 형광펜 표시를 하는 마크 3가지 배웠는데 3가지를 일단 p 태그 아래에다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렇게 3개의 인라인 태그 추가해 봤는데요.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봤는데요. 태그는 3개지만 서로 간에 공백을 두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자 도구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트롱의 공간 따로, EM의 공간 따로, 마크의 공간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얘네가 필요한 공간만 서로 차지할 뿐 서로가 다닥다닥 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p 태그는 다르죠. p 태그는 자기만의 층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층을 블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라인 태그는 자기한테 필요한 공간만 차지하고 주변 요소에게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p 태그와 같은 블록 태그의 내부에 인라인 요소를 넣어줘서 페이지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p 태그 안의 컨텐츠로 인라인 태그를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p 태그 안에 인라인 태그를 넣어서 p 태그가 형성한 블록 안에 특징을 가진 글자들이 위치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태그 특성상 p 태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블록에는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필요한 공간만 얌전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증이 조금 생기실 거예요. p 태그 안에다가 p 태그, 그러니까 블록 태그 안에다가 블록 태그를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p 태그 안에다가 또 다른 p 태그를 넣었는데요. 블록 안에다가 블록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있던 p 태그 안에서 또 다른 p 태그가 층을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백이 생겨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좌우 너비까지 모두 차지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요소로 구분되는 다양한 텍스트 태그에 대해서 확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HTML 문서의 요소는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블록 레벨 요소는 너비를 모두 차지하여 블록을 형성.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면 브라우저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img 태그는 이미지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단일 태그로서 닫는 태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컨텐츠를 적어주는 대신 표시할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속성으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속성에 대해서는 HTML 기초 문법 영상에서 다루어 봤는데요. 속성이란 여는 태그 또는 단일 태그에다가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img 태그의 기본 형태 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표시할 이미지를 지정할 때는 src, source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src 속성은 표시할 이미지의 위치 정보와 파일명을 입력받는 속성이고요. 이것을 통틀어서 이미지의 URL이라고 합니다. URL은 링크 약자로 대체 텍스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이 속성으로 alt라고 하는 속성도 있습니다. alt는 alternative의 약자로 대체 텍스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이미지가 로딩되기 전이나 이미지 로딩에 실패한 경우에 이미지 대신에 대체 텍스트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Alt를 사용하면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웹페이지를 표시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볼 수 없는 분들에게 음성 인식기가 이미지 대신에 Alt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미지 크기 조절하기 방법입니다. img 태그를 통해 이미지를 표시할 때는 이미지가 표시될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지의 가로 길이인 너비와 이미지의 세로 길이인 높이를 각각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값들을 지정할 때에는 각각 단위 없이 정수 보았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img 태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표시하는 실습 바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실습 환경은 동일합니다. 우측에는 웹브라우저가 펼쳐져 있고요. 좌측에는 코드 에디터가 열려 있습니다. 문서 기본 구조까지만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텍스트 태그부터 일부 표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1과 P 태그로 텍스트를 일부 표시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일단 JPG 또는 PNG 파일로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보시면 이렇게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죠. 얘를 펼치신 다음에 우리의 폴더 여기 index.html이 있는 폴더의 내부에다가 new 폴더를 생성해 줍니다. 새 폴더죠. 그리고 이름은 images라고 지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어졌 index.html 코드 보시면 이렇게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죠. 얘를 펼치신 다음에 우리의 폴더 여기 index.html이 있는 폴더의 내부에다가 new 폴더를 생성해 줍니다. 새 폴더죠. 그리고 이름은 images라고 지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어졌죠. 그러면 이제 images 폴더에다가 새로운 이미지 아무거나 가져다 놓으시면 되세요. images 폴더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 안에다가 이미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해볼게요. 짠 하고 이미지를 준비했고요. 준비된 이름은 images라고 지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어졌죠? 그러면 이제 이미지스 폴더에다가 새로운 이미지 아무거나 가져다 놓으시면 되세요. 이미지스 폴더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 안에다가 이미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해볼게요. 짠 하고 이미지를 준비했고요.
준비된 이미지는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h1 태그 아래에다가 img 태그를 하나 추가할 건데요. img 태그에는 src, 소스라는 속성만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지스 폴더에 들어있는 study.png 파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미지 태그 img 단일 태그를 표시를 해두었고요. 여기에는 소스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했고 그 안에는 이미지스 폴더 안에 들어있는 study.png 파일이다 라고 속성값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결과 확인해 볼게요. 네, 그랬더니 이제 부터는 정말 공부뿐이야.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미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본의 크기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약간 크게 보이는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width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idth는 너비를 의미하는 속성입니다. 네, width를 30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300픽셀 정도 크기에 맞게 이미지 크기가 조절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height, 높이를 의미하는 속성도 제가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이를 의미하는 하이트도 300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정사각형 형태로 이미지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img 태그에서 width만을 표시하게 되면 width에 맞게 비율이 조절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하이트만 또 조절했을 때는 하이트에 맞게 비율이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width와 하이트를 둘 다 지정해 준 경우에는 지정된 크기대로 크기가 조절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은 확인됐으니까 width만 300으로 지정한 상태로 비율을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네, Alt 속성이 남았습니다. Alt는 이미지가 유실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체 텍스트인데요. 바로 Alt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lt를 추가해 보았는데요. Alt를 추가하실 때는 속성 값으로 이 이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들어가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새로 고침을 해도 지금 현재 브라우저 상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유는 이미지가 멀쩡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미지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유실되는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틀려주는 거예요. 지금 소스에는 이미지스에 들어있는 study.png라고 하는 제대로 된 파일명과 경로가 들어있잖아요. 여기에서 일부러 이미지스 폴더의 이름을 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네, 그랬더니 이미지가 유실됐죠. 이미지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경로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 표시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Alt가 등장해서 이미지를 대신해 표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는 마지막으로 소스에 들어갈 수 있는 URL의 또 다른 형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표시하던 이미지는 내 컴퓨터, 이미지스라는 폴더에 들어있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표시해 보았죠. 이번에는 웹서버에 있는 이미지 주소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미지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서버 한번 접속해 볼게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구글 홈페이지로 들어가 봅니다. 구글 검색창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무 이미지나 한번 서버로부터 가져와 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캐릭터 도라에몽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에몽을 검색하면 이렇게 이미지 탭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지 탭에서 제가 이 이미지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아무거나 선택한 것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게 될 텐데 이 이미지를 내가 웹페이지에 표시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의 주소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위치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미지 주소 복사라고 하는 메뉴가 나올 것입니다.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가 되셨다면 이제 내 HTML 코드의 img 태그로 가서 소스에다가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붙여넣었죠. 그런 다음에 새로 고침 해주게 되면 이렇게 웹서버에 존재하는 이미지의 주소를 통해서 이미지를 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터넷에 떠다니는 거라고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기 위해서 한 번만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img 태그에 대한 기본적인 실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미지를 표시할 때는 닫는 태그가 없어도 되는 단일 태그 img 태그를 사용합니다.
img 태그의 src, 소스 속성은 이미지의 URL을 입력받는 속성입니다. alt 속성은 alternative라는 의미이고요. 대체 텍스트를 입력받습니다. alt를 사용하면 이미지 유실 상황에 대응할 수가 있고요. width와 height는 각각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를 이번 시간에는 문서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요소와 HTML의 모든 태그에 추가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인 전역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태그입니다. 컨텐츠나 레이아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다른 요소 여럿을 묶어 관리하기 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태그를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콘텐츠 내용을 구분하거나 공통적인 스타일을 적용하고자 할 때 개발자는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 태그가 컨테이너 역할을 담당하는 태그들입니다. 첫 번째 div 태그는 블록 레벨 컨테이너이고요. 두 번째 스판 태그는 인라인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도대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인지 감을 잡으셔야 되니까 이것들을 적용한 코드를 직접 만들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실습도 역시나 실습 환경은 동일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HTML 문서를 열어놓고 기본 문서 구조 마련했고요.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오른쪽에 펼쳐 두었습니다. 물론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 기타 등등 아무 웹브라우저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컨테이너 태그를 사용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태그들을 이용해서 문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네,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태그들이죠. h1, h2, 이미지, p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서의 내용을 채워봤습니다. 그런데 문서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영역별로 문서의 주제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이 드래그 친 영역은 공부를 다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되는 태그이고요. 이 아래에는 운동 열심히 하기, 운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문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로 주제별로 구별이 가능한데요. 주제별로 내용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던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하죠. 바로 hr 태그입니다. 네, 이렇게 문서에다가 HR을 하나씩 추가해주면 영역별로 문서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코드적으로는 구별이 약간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코드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의 영역 있죠? 각각의 영역을 컨테이너로 묶을 거예요.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블록 영역이기 때문에 블록 컨테이너인 div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div라는 태그 두 개를 추가했는데요. div는 블록 형태의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레이아웃이나 어떤 모양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단지 이 영역을 묶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의 결과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나 개발자 도구를 통해 확인해보면 뭔가 영역이 구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열었고요. 각각의 div 태그가 보이시죠? div 태그에다가 마우스를 살포시 얹었더니 이렇게 영역이 확실히 구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묻고 싶은 영역을 따로 분류해주면 이 영역에 대해서 나중에 CSS를 통한 스타일 시트나 자바스크립트를 통한 상호작용 등을 적용할 때 아주 편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div 태그는 블록 레벨 컨테이너라고 했죠. 블록을 형성해서 그 안에다가 요소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태그인데요. 인라인 컨테이너인 스판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판이라는 태그를 추가해서 공부라고 써져 있는 텍스트와 운동이라고 하는 텍스트만 따로 묶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레이아웃이나 스타일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지만 스판이라는 태그로 각 단어를 묶어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영역을 구분해 놓으면 CSS를 통한 스타일이나 자바스크립트를 통한 상호작용, 적용할 때 아주 편합니다. 물론 아직은 CSS나 자바스크립트 전혀 모르지만 이렇게 묶을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HTML 코드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시죠? 다음은 전역 속성입니다. 전역 속성, 글로벌 어트리뷰츠는 모든 HTML 태그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속성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본 바가 있으신데요. 속성이란 태그의 부가적인 기능을 정의하는 것으로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속성은 시작 태그의 내부에 정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속성의 개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전역 속성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D. ID는 요소에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는 식별자 역할을 하는 속성입니다. 두 번째 클래스는 요소를 그룹별로 묶을 수 있는 식별자 역할을 하는 속성입니다. 여기에서 id와 클래스는 둘 다 식별자 역할을 한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식별자는 우리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분짓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이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식별자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식별하는 용도로 어떤 값들을 지정한 것처럼 HTML의 태그에도 이런 식별자를 추가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때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id와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은 요소에 적용할 CSS 스타일을 선언하는 속성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CSS를 아직까지 전혀 다루고 있진 않지만 스타일이라는 속성에는 CSS 스타일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은 요소의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텍스트 속성입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툴팁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에서 툴팁이란 요소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살포시 얹었을 때 나타나는 작은 말풍선 같은 거를 툴팁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대표적인 전역 속성들 4가지만 다루고 있는데요. 만약에 더 많은 전역 속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소개해드린 4가지 정도의 전역 속성만 알고 계셔도 당장 공부를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실습할 때 작성했던 코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전역 속성 몇 가지를 추가하는 실습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작성했던 문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돌아온 것은 id나 클래스, 타이틀 등의 전역 속성을 추가해 보기 위해서죠. 일단 우리 id라는 것을 먼저 추가해 보겠습니다. id는 HTML 문서에서 고유한 식별자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태그에는 id가 추가될 수 있지만 모든 id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id를 각각의 div 영역에다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div로 묶은 두 영역에다가 각각 study라는 id와 workout이라는 id를 추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서에는 div 태그가 2개 존재합니다. 이렇게 2개인데요. 이런 경우 우리가 div라고만 말하면은 이 2가지를 다 말하는 것이 되지만 id가 study인 div 하면은 딱 이 div만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id가 workout인 div 하면은 딱 이 div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클래스도 추가해 볼 건데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태그에 추가될 수 있으면 물론이고 여러 개의 태그가 동일한 클래스 식별자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추가해 볼게요. h2를 대상으로 추가해 봅니다. 네, 지금 보시면 각각의 h2에다가 제가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를 지정해 두었죠. 타이틀은 제목이라는 뜻이잖아요. 각각의 h2, 공부 다짐하기와 운동 열심히 하기는 각 영역의 제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타이틀이다 라고 식별자를 지정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클래스가 타이틀인 요소라고 하게 되면 이 두 요소를 모두 선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id나 클래스는 정해져 있는 어떤 값 중에서 선택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자가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터디, 타이틀, 워크아웃 등의 식별자들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은 전부 제가 지은 겁니다. 사용자 정의 값을 사용한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엔 타이틀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값으로 지정한 타이틀이 아니고요. 속성 이름이 타이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은 이미지 태그에다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img 태그에다가 타이틀 펭귄의 다짐이라고 작성을 해줬는데요. 이 타이틀 속성은 해당 요소에 대한 텍스트 부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이미지 요소에다가 마우스를 얹게 되면 이렇게 펭귄의 다짐이라는 말풍선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말풍선은 툴팁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툴팁은 타이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소예요. 네, 이렇게 전역 속성 몇 가지를 우리가 만든 문서에다가 추가해 보았는데요. 이렇듯 전역 속성을 이용해서 내가 만든 웹 문서의 품질을 높일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실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컨텐츠나 레이아웃에 영향을 주지 않는 태그 요소를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컨테이너는 영역을 묶어서 관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그 다음 모든 태그에 공통적으로 지정 가능한 속성이 있죠. 이를 바로 전역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id와 클래스는 태그명이 같은 요소들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자 속성들이고요. id는 태그당 하나씩만 지정해야 하지만 클래스는 다중 이번 시간에는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란 현재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이 보이시죠? 구독자가 정말 많은 유노코딩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이 채널 제목을 표시하고 있는 화면에서 특정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채널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 이것을 갖다가 링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링크를 만들 때는 앵커라는 의미를 지닌 A 태그를 사용합니다. A 태그를 통해 만든 요소는 href라는 속성을 통해서 다른 페이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나 그 외 다른 URL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줍니다. 앵커 요소는 인라인 요소이고요. 컨텐츠는 주로 링크의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A 태그로 기사 양반 네이버로 갑시다 라고 하는 텍스트 콘텐츠를 묻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 태그에 href라는 속성으로 네이버의 주소가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텍스트를 눌렀을 때는 네이버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A 태그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링크 요소를 눌렀을 때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탭에서 새로운 문서를 연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 탭에서 열고 싶다,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탭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A 태그의 타겟 속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서를 열 때 현재 탭에서 열지, 새로운 탭에서 열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예시를 보시면 A 태그가 두 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A 태그는 타겟이라는 속성이 셀프라는 속성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A 태그는 블랭크라는 속성으로 타겟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언더바는 오타가 아니라 실제 속성 값에 들어가는 기호가 맞습니다. 언더바 셀프, 언더바 블랭크이고요. 언더바 셀프인 경우가 현재 탭에서 열기, 언더바 블랭크인 경우가 새 탭에서 열기 되겠습니다. 앞서 앵커 태그, A 태그죠? A 태그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이 링크는 다른 페이지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 등을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사실 언더바 셀프인 경우가 현재 탭에서 열기, 언더바 블랭크인 경우가 새 탭에서 열기 되겠습니다. 앞서 앵커 태그, A 태그죠? A 태그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이 링크는 다른 페이지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 등을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사실입니다. A 태그를 눌러서 전화를 걸 수도 있고요. A 태그를 눌러서 메일 보내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펠 또는 메일 to라는 문자열을 추가해서 이 A 태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눈으로 직접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 태그에 대해서 또 간단하고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제가 A 태그 두 개를 이렇게 작성한 것이 보이실 텐데요. A 태그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BR 요소를 하나 추가해 주었습니다. BR 요소가 없게 되면 이렇게 양옆으로 붙어서 서로 구별이 잘 안 되니까 BR 태그를 하나 추가해 놓고 줄바꿈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A 태그는 네이버로 갑시다라고 써 있고 두 번째 A 태그는 구글로 갑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A 태그에 href URL을 지정하는 속성이고요. 각각에다가 네이버와 구글의 주소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럼 각각을 한번 눌러 볼게요. 먼저 네이버로 갑시다. 눌렀더니 네이버로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로 가기. 그 다음 구글로 갑시다 눌러주면 href에 지정되어 있는 URL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이죠. 네, 이렇게 A 태그는 기본적으로 현재 페이지에서 다른 어떤 목적지로 이동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A 태그로 감싸져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텍스트가 쓰여져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이용해도 href에 지정되어 있는 URL로 이동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바로 이미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폴더 안에는 이 이미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로 갑시다라고 써져 있는 대신에 제가 이미지를 하나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이 이미지는 A 태그로 감싸져 있고 href가 naver.com입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역시나 네이버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됐으니까 원상복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입니다. 자, 지금 두 개의 A 태그가 있는데요. 두 개의 A 태그는 모두 눌렀을 때 현재 탭,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탭에서 구글로 갑시다. 는 웹문서에 주소를 쳐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 속성값. 네, 이렇게 텔과 메일2를 추가한 A 태그 두 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는 텔 010-1234-5678 가상의 전화번호에다가 전화 걸기이고요. 두 번째는 메일2 실제 제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인데요. 여기에다가 메일 보내기 href 속성에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럼 각각을 눌러 볼 건데요. 참고로 전화 걸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핸드폰이 아닌 랩탑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전화가 가지는 않고요. 전화와 유사한 기능이 호출되겠습니다. 자, 눌러 볼게요. 자, 눌렀더니 이 파일이 텔 링크를 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 선택하라고 나오죠. 만약에 내 컴퓨터에 전화 걸기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라고 유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텔이라고 되어 있는 속성을 핸드폰에서 누르게 되면 실제로 전화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메일2 지정되어 있는 링크 요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제 맥북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메일 서비스가 열렸죠. 그리고 받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당연히 빈즈드로워 네이버.com 이라는 메일 주소로 지정이 되어 있겠죠. 네, 실제로 메일2를 눌렀더니 메일 보내기 기능이 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A 태그의 기본적인 기능들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 이렇게 웹서버의 주소를 작성해 주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컴퓨터에 있는 다른 HTML 문서로 이동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내 컴퓨터에 있는 HTML 문서 이름을 여기다 써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링크를 만들어주는 태그입니다. 여기에는 href라고 하는 중요한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href 속성에는 링크가 참조하는, 다르게 말해서 이동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목록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이란 연관 있는 항목들을 나열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HTML에서 목록은 순서 없는 목록과 순서 있는 목록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예시가 보이시죠? 왼쪽에는 순서 없는 목록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순서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순서 없는 목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토끼, 다람쥐, 청설모, 고양이가 순서와 무관하게 같은 기호를 사용해서 나열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시고요. 오른쪽에 순서 있는 목록 같은 경우에는 각 항목 하나하나에 순서가 매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 없는 목록, 순서 있는 목록은 결국 항목에 사용하는 기호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에 따라 갈라지는 것인데요. 왼쪽처럼 순서가 없는 목록을 갖다가 unordered list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처럼 순서가 있는 목록 경우에는 ordered lis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태그를 사용해 주는데요. 각각의 태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없는 목록은 unordered list, ul이죠. ul 태그로 표현을 해주고요. 순서 있는 목록은 ordered list, ol 태그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항목은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요? 항목은 영어로 list item이라고 부르는데요. 줄여서 li 되겠습니다. li 태그는 목록에 들어가는 항목 하나하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태그이고요. 이 항목들 li들을 무엇으로 감싸느냐에 따라서 항목을 나타내는 기호가 달라집니다. 왼쪽을 보시면 ul 태그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항목을 감쌌죠. 그랬더니 순서와 무관하게 모든 리스트 아이템에 점점점점 기호가 매겨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오더드 리스트로 리스트 아이템을 전부 묶었고요. 묶여있는 3개의 리스트 아이템은 순서대로 1, 2, 3 기호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기호죠.
이런 식으로 목록을 표시할 때는 3개의 태그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목록을 만들 때 사용하는 UL, OL, LI 태그는 모두 블록 레벨 요소를 만드는 태그입니다. 즉 얘네들은 다 블록이에요. 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까지 확인한 목록을 표시하는 태그들 직접 한번 코딩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목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없는 목록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순서가 없어도 되는 목록인지 있어야 되는 목록인지는 들어가는 항목들부터 생각을 해보면 결정할 수가 있겠죠.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귀여운 동물 목록이라는 목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써줄게요. 일단 먼저 UL 태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UL. 그러면 이제 목록이 표현될 준비가 된 거예요. 목록이 표현될 준비를 해놨고 이 안에 목록에 들어갈 항목 하나하나를 채워주는 것이 목록 만들기의 순서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시죠? 강아지, 고양이, 두더지, 햄스터가 순서랑은 상관없이 동일한 기호로 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순서가 있는 목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순서가 있는 목록은 숫자가 붙으니까 숫자와 조금 관계가 있는 목록을 만들어야겠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순서 있는 목록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공부 순서를 만들어 보았고요. OL 태그 안에 들어가는 LI 항목들은 순서대로 1부터 숫자가 매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UL, OL, LI 태그를 이용해서 표현된 목록과 각각의 항목들은 모두 블록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이 안에는 스트롱이나 EM, 마크 같은 인라인 텍스트 태그를 추가해서 텍스트를 꾸며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귀여운 동물 중에서도 고양이가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스트롱 태그를 붙여주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고양이라고 쓰여 있는 텍스트만 유독 두껍게 표시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 프로그래밍 공부 순서입니다. 우리 공부 순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노드.js 이런 순서로 공부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는 HTML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크를 했더니 HTML이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만 노란색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진짜로 블록 태그들이 맞는지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자, UL 태그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봤더니 이렇게 전체 너비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LI도 전체 너비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UL 태그가 차지하는 전체 공간에서 왼편을 보시면 항목이 각각 표현되기 전에 들여쓰기, 여백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UL 태그와 OL 태그의 기본 스타일로서 목록을 나타낼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목록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여백이 추가됩니다. OL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OL, UL, LI 사용해서 목록 표시하는 방법 확인해 보았고요. 결과도 봤고 이것들이 블록 요소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가 마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더드 리스트와 순서 있는 목록, 오더드 리스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